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뉴욕 맨하튼의 억만장자의 거리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곳이 빌리어네어스 로우라고 정말 초고가의 콘도 빌딩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좀 특이한 점은 높게 솟아있는 빌딩들 옆에 의외로 다 낮은 빌딩들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억만장자의 거리에 가서 보시면 100층에 가까운 빌딩들이 질비하게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빌딩들이 대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공중권,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에어라이트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용적률이 100평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빌딩은 20평만 활용을 해서 지은 빌딩이다 라고 하면 나머지 남아있는 용적률 80평에 대한 공중권, 에어라이트를 주변 빌딩의 소유주에게 양도할 수 있는 법이에요. 1900년도 초부터 이 맨하탄의 과밀화가 이루어지면서요, 정말 많은 빌딩이 지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뉴욕시에서는 지역을 세분화해서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빌딩의 크기와 높이와 형태까지도 지정을 해주는 조닝법을 1910년도 후반에 실질적으로 제정이 돼요. 그 당시에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이라고 미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기차 중앙역이 증기기관차가 전기화되면서 선로가 오픈돼 있던 것들을 도로로 막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되고, 도로 위에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조닝에 따라서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용적률보다 작은 면적을 사용한 빌딩주들은 그러면 내가 남아있는 용적률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한참 흐른 이후에 1960년도 초반에 록펠러 그룹에서 록펠러 센터라는 높은 오피스 빌딩을 지으면서 주변의 교회 부지라든지 낮은 빌딩에 남아있는 용적률들을 실질적으로 금전을 지급을 해서 사오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뉴욕시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에어라이트를 사고 팔 수 있는 TDR이라는 법을 실질적으로 제정이 돼요. 남아있는 용적률을 필요한 사람에게 팔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에어라이트를 정말 상업적으로 처음 이용했던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현재 미국 대통령이죠. 이 도널드 트럼프가 젊은 시절에 트럼프 타워라는 고급 콘도를 짓기 위해서 옆에 있는 티파니 빌딩의 에어라이트를 500만 불이라는 거금을 주고 구입을 하게 되고 지금의 트럼프 타워를 완성하게 되죠. 그 이후로부터는 상업적으로 정말 빈번하게 활용이 됐고, 주변 빌딩에 비해서 정말 높게 지어진 빌딩들은 다 이 에어라이트를 구입을 해서 본인들의 빌딩을 높게 지어왔던 거죠. 좀 특이한 케이스도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1985년도에 어퍼 이스트죠, 108 이스트 96 스트릿에 임대용 빌딩을 건설하는 개발사가 31층 빌딩을 지면서 주변에 많은 에어라이트를 사왔겠죠. 그걸 100%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조닝법의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셋백도 해야 되고 100%를 활용하지 못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재 많은 개발사들도 많게는 40~50% 정도밖에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개발사는 중간중간에 뉴욕 빌딩국에서 스탑 오더도 받고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공사를 강행했고 31개 층으로 빌딩을 완성을 하는데,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잘못된 부분을 법원에 소송하게 되고 결국에는 패소하게 돼요. 지금도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1980년도에 지어진 빌딩을 12개 층을 깎아내라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이 개발사는 눈물을 머금고 상층부 12개 층을 정말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19개 층으로 준공 검사를 받게 돼요. 그리고 최근의 사례가 또 있는데, 이제 업벌 웨스트에 200 엠스터담 애비뉴라고 정말 최근에 지어진 빌딩이에요. 근데 이 빌딩의 개발사는 주변에 에어라이트를 사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낮게 지어진 빌딩들의 땅의 지분을 20~30%, 30~40%를 사오게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케이스가 용적률만 사온 케이스라고 하면, 여기는 땅의 권리를 아예 사온 거기 때문에 목적은 사온 땅의 권리의 100%의 용적률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였고, 그거를 통해서 지역에서 가장 높고 럭셔리한 콘도 빌딩을
완성하게 되는데 불만을 가진 지역 단체에서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을 침해받는다고 고소를 하게 됐고요. 법정 공방을 했는데 1차, 2차는 패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상층부 20개 층을 깎아내라는 판결을 받게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판결을 받았을 때 이미 50% 이상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재앙 같은 일이었겠어요. 근데 3심에서 뒤집어져서 개발사의 손을 법원이 들어줬고, 법원의 판단 근거는 뉴욕시에서는 이 판결이 난 이후에 옆에 땅에 있는 지분을 사와서 나의 용적률로 100% 활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정해버렸어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소송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감수하면서 대담하게 밀어붙였는데, 결국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빌딩이 그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콘도 빌딩이 되었고, 앞으로 한동안은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이 빌딩에 저희가 리스팅 중인 투베드룸 유닛이 있어서 직접 빌딩도 가보고 유닛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200 암스테르담 애비뉴 빌딩에 직접 와봤는데, 이 빌딩은 어떤 빌딩인가요? 네, 이곳은 52층에 총 112세대 유닛으로 이루어진 2021년에 완공된 콘도입니다. 이 어퍼 웨스트에서도 위치가 너무 좋고 새 빌딩이기도 한데 가격대가 꽤 높을 것 같아요. 가격대는 어떤가요? 네, 가격은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40밀리언 정도가 되고요. 네, 그 밑에는 가격대가 다양한데 보통 9밀리언에서 30밀리언 정도, 그리고 투베드룸은 3에서 7밀리언 정도 합니다. 임대료는 어떤가요? 임대료는 현재 25,000불로 측정해놨습니다. 여기가 코너 유닛이에요. 아무 막힘 없이 맨하탄의 동쪽, 북쪽, 서쪽 이 모든 뷰를 조망하실 수 있고요. 특히 방에서 가서 보시면은 허드슨 강을 더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주방하고 거실이 연결되어 있어서 거실을 잘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선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입구에서 이 거실하고 방하고 동선 자체가 좀 나눠지면서 분리시켜 놓은 것도 약간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를 한번 나가 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비 많이 온다. 괜찮을 것 같아. 네. 괜찮아? 비가 좀 많이 오는데 생각보다. 그러면은 저쪽 센트럴파크에서 봤을 때 이 어퍼 웨스트가 다 조망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1번, 2번, 3번 익스프레스 라인이 있어서 밑에서 오실 때도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실 때도 빠르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브로드웨이고 저쪽이 콜럼버스 애비뉴인데, 이 남쪽을 보시면 링컨 센터잖아요. 네, 링컨 센터가 엄청 가깝고 저쪽으로 보시면은 빌리어네어스 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링컨 센터가 이 맨하탄의 문화 공연에는 최고의 곳이잖아요. 줄리어드 음대도 있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맨하탄에서 시작된 에어라이스 사고 파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실제 사례가 있었던 이곳 200 암스테르담 애비뉴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뉴욕의 숨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메니티를 안 보여드렸는데 같이 보러 가실까요?